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25페이지. 좋아요. 자, 225페이지 뭐가 나오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 나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자,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요? H 권고제도란 말을 써요. 이제 근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용어를 반환채무이행보장이다. 뭐 이런 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이제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이 파트는 뭐 암기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 계약이 얼마에 이루어졌습니까? 1억. 1억이라고 해. 그냥 공부하기 편하게. 그러면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갑니까요? 계약금. 이제 한 10% 정도 되니까 1,000,000원. 그러면 중도금을 얼마 지급하기로 했다? 뭐 4,000. 나머지 잔금을 5,000,000원 지불하기로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누구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H공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자,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개공들이 뭐 공고 많이 안 하잖아요. 만약에 하여한다 그랬으면 안 할 수가 없지. 제재가 따라붙으니까.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H 공고 한 달에서 반드시 H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또 H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뭐,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H 명의자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 명의로 H 가능하냐? 자, 개공 명의로 H 가능합니까? 예, 개업공인중개사 H 명의 가능하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있어요. 자, 여기서 매도인 명의로 H한다.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왜? 매도인 명의로 H했다는 것은 돈을 받았다는 소리죠. 그럼 매수인 명의로 H한다. 이 지문은? 매수인 명의로 H 가능해? 그것도 안 되지. 그럼 계약금을 안 줬다는 소리밖에 더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개공이에요. 3자 명의로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개공은 제3자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도 제3자잖아요. 그럼 소공 보조원 명의로는 돼? 안 돼? 안 돼. 개인은 오로지 누구? 개공.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애우는 수밖에. 그죠? 자, 그래서 은행법상 뭐라 그랬어요? 은행.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합니까? 공제사업자. 또 뭐가 있어요? 신탁업자. 기억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채신관서. 또 뭐가 있어요? 전문회사. 계약금만으로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전문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암기를 했어요?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다? 은공신 보채전. 집에 갈 때도 은공신 보채전. 여기 올 때도 은공신 보채전. 자, 되게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암기한 게 어렵다는데 되게 재밌어요. 나 해봐. 암기하는 것 같이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은공신 보채제는 애워놨는데 은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은이 뭐다? 은행. 공이 공제사업자. 신이 신탁업자. 보가 보험회사. 채가 채신관서. 전이 전문회사. 그렇게 이제 두 문자로 공부하면 항상 D를 생각해야 돼. 두 문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H기관이 있어요. H기관은 어느 기관에 H하느냐? 금융기관. 무슨 기관?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탁업자. 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그래서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순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됐죠? 그럼 이 등 속에는 보험회사 채신관서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등 속에가. 그러니까 거의 명의자하고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 공,
신, 등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치 대상금이 있어요. 예치 대상금은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 잔금까지 다 가능합니까? 자, 이것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예치할 수가 있다. 됐죠?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다. 그럼 예치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 거래계약 완료께요? 거래계약 이행 완료께요? 이행 완료. 그러니까 등기까지 다 넘어갈 때까지 예치가 가능해. 그래서 잔금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 완료가 아니라 거래계약 완료는 이게 아니요. 거기가 이행 완료란 것은 뭐 등기까지 다 넘어갈 때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왜 또 빠졌어요? 거기가 무슨 완료? 이행 완료 시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이런 건 다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이런 것. 자, 그러면 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예치해 놓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기죠. 이 명의로 예치해 놓으면. 근데 이제 누구 명의로 예치하면? 개공. 개공이 찾아 써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약정을 하라 이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다시 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공제에 가입하든 공탁을 하라. 그럼 여기서 증서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이 사본을 누구에게 건네주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그럼 일방이요, 쌍방? 쌍방이 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분리해서 관리하면 못합니까? 개공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개공이 언제든지 찾아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보험 또 들어라. 그럼 증서사본을 거래 당사자에 건네달라. 그럼 혹시 개공이 못 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근데 이 예치 금액은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 즉 예치되는 금액 그만큼 보험 들어야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당첨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요. 읽어보세요. 의무죠. 그러면 의무라는 것은 위반하면 제재가 있다고 보다? 어떤 제재? 분리해서 관리하라는데 안 하거나 이 보험 들었는데 안 들어가나. 업무정지 나왔어요. 또 반대 견해 있어요 혹시? 여기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들어가면 돼요. 자, 모르면 뭘 찍어야 돼? 업무정지 찍어야 돼. 우리 과목에서 업무정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뭘 찍는다? 업무정지.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이거 의무 위반하면 셋 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요. 업무정지. 그럼 하나 더. 그럼 이제 예치하는데 여러 가지 예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뭐 교통비도 들어가고 예치 수수료도 들어가요. 그럼 이 예치 비용 실비거든요. 그러면 이전 쪽에 받아요? 취득 쪽에 받아? 이건 취득 쪽이 받습니다. 무슨 의뢰? 취득을 해요. 취득을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자,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은행에다가 개공 명의로 5천만 원이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돈은 매도인이 미리 받아야 할 돈이죠. 우리 계약하면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주니까. 근데 받았어요? 은행에 예치돼 있어? 예치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이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요? 몰라. 아니, 그럼 뭐하러 예치해? 찾아가려면? 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매도인하고 보증기관하고 보증서 발행기관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보증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보증서 발행기관이 어디냐?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금융기관하고, 여기는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금보라고 앞으로 외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발행해 주냐? 보증서를 발행해 줘요. 이 보증서. 보증서를 그러면 발행해 준대. 그럼 이걸 누구에게 제시하고 이 돈을 미리 찾아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제시하고 저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제시하고 찾아간다 1번.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찾아간다 2번. 명의자. 왜 대답 안 합니까? 잘 모르겠고 여기는 명의자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언제 공부한 것 같아? 찍었어? 찍었어. 우리 여기는 명의자다. 명의자. 자, 여기다 제시합니다. 예치 명의자는 개공도 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시해서 미리 건네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저 보증서를 예치된 금액을 제시하고 미리 찾아갔잖아요.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가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관계가 없어요. 5천 받으시니까 나머지 잔금 5천 받으면 1억 다 받은 거잖아요. 소유권 넘겨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찾아갔는데 이 매매계약이 해지돼 버려요. 찾아갔는데 매매계약이 해지돼 버렸다고. 그럼 여기서 돈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데 다 썼어. 왜? 쓰려고 찾아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럴 때 보증서 발행기가 여기서 대신 지급하라 이 말이야. 그 지급하라. 그래서 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보증기관하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지돼서 이 사람이 돈을 못 돌려주면 우리 보험회사가 돌려준다. 얼마까지는 보증해준다. 또 언제까지는 몇 월 며칠까지는 보증해준다. 이런 내용이 보증서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죠. 저걸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가 있다, 없다? 이걸 사전 수령이라고 하거든요. 사전 수령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H 명의자에게 보증서 제시한다. 이거 기관이 아니고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거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서 발행 경영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H 제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하러 가야 됩니까? 몇 줄 보러 가야지. 자, 225페이지 의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후단 예치. 자, 거래 당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것만 동그라미 써. 이거 중요해요.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건 임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예치 명의자는 개공 명의로 예치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2번부터 7번까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대통령이 정한 자인데 두 문자 동그라미 치세요. 은행에서 어디 동그라미? 보험에서 어디 동그라미? 보. 신탁업자 어디 동그라미? 신. 채신관서 어디 동그라미? 채. 공제사업자에서 공. 뒤에 전문회사 나옵니다. 그러면 칠판하고 순서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다 순서만 적어놓으면 돼요. 응공신, 보채전. 우리는 같이 가야 되니까, 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한개할 거예요. 이미 한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개 안 되니까 내가 다 외워 주잖아요. 그냥 듣다 보면 다 한개 돼버려 이제. 듣다 보면 다 한개 돼요. 응공신, 보채전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재밌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H기관 나와 있습니까? 금융기관에서 금, 공제사업자에서 공, 신탁업자에서 신, 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채신관서 보험회사 보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금, 공, 신, 등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4번 제목이 뭐예요? 사전 수령 있죠? 방금 내가 이거 설명한 거, 이거 보증서 제시한 거 이건데 그 동그라미 1번이 법 조문이거든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이 그 부연 설명인데 동그라미 1번만 보면 돼요. 밑에 부연 설명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예지한 때. 계약금을 반환 보장하는 내용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사. 자,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사 가로를 묶어서 이거 외워야 되고 이게 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이걸 줄여서 금보. 자,
그리고 보증서 동그라미.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찾아간다 그랬어요? H 명의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H 명의자예요. H 기관 X입니다. 시험에 H 기관에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자주 내요. 또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틀려요. H 명의자. H 명의자입니다. H 기관 그러면 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그 부연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동그라미 1번만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서 발행기간 안개하시고 H 명의자란 말, 이 두 단어만 체크하면 사전 수령은 절대 안 틀려요. 문제 낼 것도 없고. 이해되셨어요? 예. 기관이 아니라 명의자란 거. 자, 그 다음에 큰 2번으로 내려갈게요. 누구 명의로 H 하는 경우? 그 양가로 1번은 약정만 동그라미 쓰세요. 인출에 대한 동의실비 약정. 제목에서 약정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쓰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이제 첫째 줄, 두 번째 줄, 첫째 줄만 적으세요.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H한 경우 자기 소유 H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 의무사항이잖아요. 양가로 3번도 첫째 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의무사항.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H금에 대한 지급보장 조치 강구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읽어갈 테니까 내가 체크하라는 데만 체크하세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할 걸 보장해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 지문 동그라미 쳐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 지문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을 공탁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는 전자문서 제공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H 대상이 되는 금액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누구에게 이걸 교부한다 그랬어요? 거래? 그러면 일방이라는 소리요? 쌍방? 쌍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쌍방에게 교부한다는 거. 자, 그래서 미리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2번 개공 의무를 위반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정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자료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 자료. 그 프린트 자료 1페이지 보면 업무정지가 나와 있거든요. 업무정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봐보세요. 이 내용이 있나 없나? 업무정지 사유 이 내용이 있나 없나? 1번부터 몇 번까지? 15번까지 봐봐요. 있어요? 에? 없죠? 15번에 걸립니다. 자, 15번 밑에다가 H제도 위반, 뭐 H제도 위반 또는 H공고 위반 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15번에 걸려 들어가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업무정지입니다. 14번까지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5번, 15번에 걸려 들어간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거 업무정지입니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그래서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31조 개공 보수 및 뭐가 나옵니까? 실비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보수 파트 나와 있어요. 왜 좋아합니까? 예? 그렇죠. 돈 되니까. 어차피 뭐 여러분 중개하면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벌려고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수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수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보수 파트는 두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실전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중개 보수 나와 있는데, 자, 칠판을 봐주세요. 일단 서론 파트 설명하고 또 들어갈게요. 자, 중개 보수 개념 모르신 분 없죠? 중개 보수 개념 모르신 분 없고, 자, 그러면 청구권의 발생 시기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사 시기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 사람이 개공 찾아서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 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중개 좀 해달라. 알았다. 이렇게 성사되면 무슨 계약? 중개. 그러면 상대방 찾아갖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걸 무슨 계약? 거래 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보수 청구권의 발생 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 자체는 예? 이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해요?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해요? 중개계약? 잘 모르겠고 중개계약. 자, 보수 청구는 이때 발생을 해요. 이때. 이게 발생 자체는 무슨 계약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생 시기하고 행사 시기는 구별해야 돼. 청구권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잖아요, 권리. 이건 일단 중개해달라 알았다 그러면 발생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왜 발생은 중개계약시로 인정을 해요? 이 거래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청구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걸 중개해주면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올 건데 아직 거래가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권리를 미리 양도할 수 있다고. 그럼 B가 이 권리를 샀다고 가정을 해봐. 그죠? 보수가 이제 계약 이루면 10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이 권리를 샀어. 그럼 100만 원 다 사면 안 되겠죠? 한 70만 원에 사요, B가.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 A가 열심히 일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줘, 안 시켜줘? 시켜주면 돈이 나와, 안 나와? 그럼 B가 100만 원 받아가면 되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권리 자체는 중개계약 시에 발생하되 돈을 받아내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이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해되세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 자체는 발생하는 것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거래가 이루어지면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하고 행사 시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수청구 행사 요건은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인과관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인과관계 없으면 보수 못 받아내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A는 을을 소개해 줬는데 갑은 병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못 받아. 왜? A가 소개해 줬어, 안 해줬어? 안 해서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A는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을은 제가 받아야 되겠다. 아니, 싸게 사야 되겠다. 갑은 제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 절충이 안 돼서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절충해서 계약을 해버려요. 누구를 빼버리고. 그러면 개공은 보수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왜 전속중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엔 얼마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전에 기억나죠? 그럼 일반 중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근데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워낙 저런 사건이 많아서. 그럼 판사가 얼마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전액. 여기? 네, 전액. 아니고. 70% 그냥 찍었어. 저기는 50%? 그게 아니고 판사가 뭐라고 판결하냐면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라. 그 말은 개공이 기여한 만큼. 이게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죠? 하여간 인과관계는 있어 없어? 인과관계는 있는 거예요. 일반 중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보수를 받아낸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수는 누가 지불해요? 한쪽에서요? 양쪽? 쌍방. 그건 모르신 분 없을 거고. 자,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 한번 볼게요. 소멸인데, 자,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그러면 개공 소개로 이루어졌다가 이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돼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개공은 중개보수 받아냅니까? 못 받아냅니까? 그렇지. 이게 뭐르며요? 두 가지. 이미 힌트를 드렸죠? 자, 누구 잘못 때문에? 개공 후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 받아 못 받아? 누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개공. 뭐 물건 하자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매수인이. 이런 것은 보수 못 받아요.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의뢰인. 거래 당사자 또는 의뢰인. 이분의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개공은 일 끝내줬죠? 근데 뭐 여기서 뭐
매수인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을 물어서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매도인이. 이런 것은 개공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리되고 있죠?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이 조건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다. 자, 이게 보수 파트, 서론 파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뭐 밑줄 그으신 분들은 확인만 하세요. 안 그으신 분만 밑줄 그으라 이 말이에요. 자, 231페이지 양가로 1번 발생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보수 청구는 중개계약 동그라미, 발생 동그라미. 자, 발생 자체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나 중개계약 체결 시 보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완성이 돼야 행사. 완성 동그라미 행사. 자, 완성이란 말이 거래계약 체결을 말하고 거래계약 체결을 말하고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행사 동그라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째줄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이므로 완성 전이라도 뭐가 가능하다? 아까 그 보수 청구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해서?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래서 이제 이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3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유효한 무슨 계약이 존재한다? 중개계약. 자, 2번 제목 개공 중개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3번 중개가 완성돼. 이 중개 완성이란 말이 거래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4번 거래계약과 중개행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 이해되셨죠? 자, 니은이 인과관계 있는 판례요? 없는 판례? 있는 판례.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공이 그 기책 사유 없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질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디귿은 인과관계가 있는 판례요? 없는 판례? 없는 판례. 아까 있죠? 제 3자를 소개해줘서 3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소개 안 해준. 인과관계 없어요. 그래서 그 판례 한번 읽어주세요. 자, 233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목이 뭐요? 보수 청구는 상대방. 첫째 줄 쌍방만 동그라미 쓰세요. 쌍방. 보수는 양쪽으로부터 봤어요. 쌍방. 그리고 양가로 4번 들어갑니다. 소멸. 자, 동그라미 1번 누구 고의 과실로 인하여? 개공 고의 과실 가로로 묶으세요. 그럼 두 번째 소멸한다. 소멸한다 동그라미. 이해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개공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수 청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이게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해제된 걸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 이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래 당사자. 그 일방 이행지체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3번 중과실 경과실 동그라미. 자, 아까 고의 과실은 여기서 과실은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보수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 포함된 개념이다. 여기서 과실은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끝. 자, 23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234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개보수 뭐가 나옵니까? 요율. 자, 그러면 요율은 또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요율 머리만 굴려보세요. 다 아는 내용들이야. 그죠? 그죠? 자, 중개보수 요율 한도가 나와 있죠? 예, 한도. 이제 보수 한도를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주택하고 뭘로 나눠집니까?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나눠집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회입니까?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따르게 돼 있죠? 그러면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어디를 말해? 광역시. 시도 조례입니다. 그러면 매매하고 교환은 상한 요율을 알고 있으라 그랬죠? 얼마? 0.9, 1000분의 9 이내고 임대차 등은 0.8입니다. 그러면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한 요율은 알고 있어야 돼요. 법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령법이잖아요. 시행규칙.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해져요. 그러면 시도마다 조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런 문제 발생해요. 사무소는 중개사무소를 말하죠. 중개사무소는 남양주시에가 있어요. 근데 물건은 서울 강남 걸 중개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를 따라야 돼? 시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남양주시란 말이 나옵니까 지금? 경기도지. 그죠? 경기도 조례. 좋았어요. 하여튼 경기도 조례요. 근데 여기는 어디 조례요? 밑에는 물건 소재지는 서울 특별시 조례잖아. 시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수는 뭘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 보수. 경기도 조례를 따라야 돼? 서울시 조례를 따라? 사무소. 이걸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기도 조례 걸어놓고 서울 걸 중개하든 부산 걸 중개하든 대전 걸 중개하든 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으면 된다. 됐죠? 네, 그럼 하나 더.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법인 개공인 주사무소는 서울 강남. 자, 분사무소는 어디 남양주시. 자, 그 다음에 물건은 대전에 있는 물건을 중개했어요. 그럼 여기는 서울시 조례표가 있겠죠? 경기도 조례표가 있겠죠? 대전시 조례표가 있겠죠?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는다? 주사무소? 강력 주장하십니까? 여기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여기는 주사무소. 중개한 사무소. 그러면 여기서 중개를 해서 거래가 성사시켰죠. 그럼 이걸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고 이건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주사무소 중개했으면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고 이건 적용한다 안 한다? 물건은 무조건 안 하고 중개했던 사무소. 그러면 분사무소가 저기 대구에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대구에서 중개했으면 대구광역시 조례. 중개해서 거래를 완성시킨 사무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주사무소로 많이 찍었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다 주사무소로 배워왔죠? 보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 있다 해?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휴표업도? 그래,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보수는 중개했던 사무소 조례를 따른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들 있잖아요. 이거 중개할 수 있죠? 그럼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그럼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상한 요율이 얼마? 0.99. 이 범위에서 시도 조례입니다. 그러면 주택하고 주택 외 요율 차이가 뭡니까? 지금 적어놓고 묻고 있어요. 그래, 시도조례하고 협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임대차. 주택 외에는 임대도 0.9야. 주택은 0.8을 절대 못 넘어서잖아요. 어떤 조례가 됐건. 근데 이제 여기 주택 외에는 토지 임대차, 상가 임대차도 얼마까지? 0.9까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시험도 나오면 자주 틀리고. 이렇게 정의됐죠? 그러면 주택 외 같은 거면 너무 요율이 추상적이잖아요. 여기는 조례가 뭐 5천만 원짜리 0.5 받아라 구체로 명시가 돼 있지만 너무 협의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보수 요율 및 한도표에 명시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업소에서는 토지는 0.8만 받겠다. 예를 들어서 뭐 상가는 0.7만 받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더 받으려면 처음부터 0.9를 명시해야 돼. 괜히 0.7 명시해놨다가 더 받으면 안 된다고. 이런 규정이 나온 것은 주택에서 나옵니까? 주택 외에서 나온다.
주택 외에서 나와요. 그 내용은 주택 외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으로 봐야 돼요? 주택 외로 봐야 돼요? 원래는 주택 외예요. 오피스텔. 근데 별도로 공부하라 그랬죠? 이 별도가 뭐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주거용으로 본다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넘어서면 주택예로 봐라. 요건을 갖추지 않는 걸 봐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입식 부엌 갖춰야 되죠? 수세식 화장실 갖춰야 돼요? 목욕시설 다 갖춰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빗나가면 밑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같으면 이제 주거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 0.5. 이 요율은 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0.4. 이해되세요? 이건 외워야 돼. 그리고 요건을 이거 갖추지 않는 것은 주택이니까 0.9 범위내에서 협의.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라 했어요, 이거요? 건물. 자, 한 번 더. 이건 뭡니까요? 2층 건물. 2층 건물이잖아요. 밑에는 주로 뭘로 써? 상가. 위에는. 그러면 이걸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수 계산할 때 주택 요율을 따라야 되느냐, 상가 요율을 따라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뭘로 계산한다? 1번 주택, 2번 상가, 3번 각각. 자, 면적 비율. 면적 비율로 따져요. 그러면 면적 비율인데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커버리면 뭘로 따라야 돼?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표대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택보다 뭐가 커버리면? 상가가 커버리면. 주택보다 뭐가 커버리면? 상가로 봐서 협의죠, 협의? 그러면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럼 뭘로 봐? 주택으로 봐? 여기는 주택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예, 주택으로 봅니다. 왜 주택으로 보냐면 법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라고 했어요?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게 들어가요. 여기는 2분의 1 미만이라고 했어요. 2분의 1 미만.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이론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뭐 주택 왜 0.9를 고발 것인지, 뭐 주택 요율을 따를 것인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이론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상하고 미만 신경 써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요율하고 한도 내용은 다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가면 갈수록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도 자꾸 빨라져. 나중에는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하루에 볼 수 있는 거고, 더 빠르면 한나절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돌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고득점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뻐 죽겠어. 아주 기쁘죠, 생각만 해도. 가능해요. 거의 가능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34쪽을 보시게 되면 보수 요율 나와 있습니까? 양가로 2번 주택, 가로 안에 부속 토지. 그냥 주택에 딸린 토지도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좀 해주세요.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 조례입니다. 특별시 광시도.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래? 시도 조례. 자, 3번 밑줄 그으세요. 자, 국토교통부령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0.9, 0.8 같은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아까 등 속에는 뭐가 들어있더랬어요? 전세나 저당. 그 4번 나와 있어요. 밑줄 그어 넣으시고.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나와 있잖아요. 1번 밑줄 오세요. 동그라미 1번. 토지, 공장, 상가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인데 이걸 주택 외. 주택이 아닌 건 다 주택이지. 자, 그 다음에 자 2번 밑줄 오세요. 주택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3번.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주거용하고 그 밖의 주택 외로 구분됐고 그 밖의 주택 외에는 1000분의 9 범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협의. 1000분의 9 범위에서 뭐다? 협의. 그리고 양가로 4번이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이 요건을 갖춘 걸 말합니다. 뭘 갖춘 거? 요건을 갖춘 거 이걸 말하는데 자 첫째 줄 후단 전용 면적 얼마 이하라 그랬어요? 이하입니다.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85제곱미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하수 동그라미 입식부엌 동그라미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다 동그라미 주세요.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걸 말하고 자 DP 넘어가 보세요. 자 이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1000분의 얼마?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죠? 그럼 4번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주택 외 기준을 따른다. 그러면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볍게 정리했고 양가로 5번 주택 외 중개소 상한 요일 명시 나와 있죠? 그 첫째 줄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디 동그라미? 외의 동그라미. 자, 주택의 그러면 틀려 그래요. 주택의 그러면 틀리면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외의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일을 명시하고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온다? 주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나온다? 예, 그 두 줄 밑줄 보시면 돼요. 외의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율 한도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뭘로 들어가? 보수 산정 방법. 이제 보수 계산 파트인데 자, 칠판을 봐 주세요. 자, 중개 보수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합니까? 요율.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을 뭐라 그래요? 산출액 또는 산출된 금액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한도액이 있어요.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런 한도액이 있어요. 그럼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한도액은 모든 중개 대상물이 다 나올까? 어디가 나와? 한도액은 뭐 상가도 토지도 한도액이 있을까? 주택만. 이건 주택에서만 나와요. 조례표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조례표에서만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택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있을 때 비교한 거예요. 이거 한도액이 있을 때. 없으면 이게 보수가 되는 거고. 있으면 비교해서 큰 거의 보수요, 작은 거. 작은 거. 자, 우리가 공부하면 대부분 큰 건데 이것은 작은 거. 그러면 뭐가 보수가 돼요? 한도액이 붙은 거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산출액하고 한도액이 이렇게 됐으면 산출액이 보수가 되고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죠.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 큰 거의 중개 보수입니까? 작은 거? 그러면 끝나요. 작은 거 그러면 끝나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요율은 어차피 시도 조례나 협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거래 금액이 뭔지 알아야 돼. 자, 매매는 뭐가 거래 금액이 됩니까?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 그러면 매매 대금 3억이다 하면 3억 곱하기 요율. 됐어요? 자, 교환은 뭐 2억하고 3억짜리 막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큰 거 뭐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이 받습니다. 큰 금액. 자, 그러면 임대차는 거래 금액을 뭘로 봐야 돼요? 보증금이죠, 보증금. 뭘 기준으로 한다? 근데 보통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이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게 환상 공식이요. 일단은 100을 곱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도 5천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뭐다? 70을, 이건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70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70을 곱하는 거예요. 이따 뭐 특강할 때 계산 한번 해보겠죠? 문제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예,
이거. 자, 미만입니다. 미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그러면 이 100 곱하고 70 곱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만 그럴까? 상가 임대차도 그럴까? 다 그래? 주택만? 그럼 주택만 그럼 다. 우리 아디다스는 주택만 다 그럽니다. 다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다 토지 임대차도 마찬가지. 다 100 곱하고 70 곱하는 거예요. 임대차는 무조건 다 100 곱하고 70. 이것도 모의고사는 맨날 틀려. 주택 임대차만 그렇다면 좋다고 막 찍고 나와. 다 그래요. 다 그래.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하고 적을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이 사람이 물건을 샀어. 사가지고 바로 갑에게 임대를 내줘요. 그러면 그래서 A라는 계약공인 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다 썼어요. 그럼 이건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 다 받는다. 왜? 물건이 같아야 되고, 같은 물건이죠? 당사자가 같아야 되고,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어요.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이것은 매매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매매 거래. 그러니까 이것만 적용해서 매매 보수만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갑이 이사를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아니 저거 팔고 바로 자기가 임대차 들어갔으니까 이사 안 가고 소유주만 바뀐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 매수했고 바로 임대를 내줘서 안 내줘서? 그래서 임차인이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자주 나와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고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자,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해서 사가지고 바로 남에게 임대 내준 경우 있어 없어요? 사실 뭐 저것보다 이쪽이 훨씬 많죠? 실무에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개공이 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매매 보수만 받는다, 매매 임대 다 받는다. 다 받아요. 왜? 뭐가 달라져? 사람, 당사자가 달라지잖아요. 이건 별개 보세요. 그러니까 을로부터 보수 총액은 얼마냐?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그럼 을한테는 매매 보수도 받고 임대 보수 다 받아 안 받아? 받아. 그죠? 이게 둘 다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적어서 매매만 하면 돼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고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고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따 연습 한번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분양권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분양권은 뭘 거래 금액으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까? 자, 분양권은 일단 총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보통 계약금 한 10% 들어가죠? 5천. 자, 중도금을 1억 5천 납부해서 회사에. 이런 상태에서 누가 프리미엄 1억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개공이 중개를 했거든요. 이 물건을. 그러면 거래금액 보수 산정할 때 5억을 놓고 계산합니까? 6억을 놓고 한다? 2억을 놓고 한다? 3억을 놓고 한다? 대답하시면 극히 드무네. 3억? 자, 이건 3억을 놓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로 하면 초과 보수 걸려 들어가요. 그럼 6억이면 당연히 걸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이미 납입한 금액, 이걸 뭐라 그래요?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거래 금액이니까 얼마요? 여기다가 요율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산출액 나오겠죠? 그래서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미 납입한 금액.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근데 이것은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나온 거예요. 판례. 그러면 과거에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개공들이 다 이 총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6억을 놓고 계산했어요. 그게 가장 유리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뭐 개공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해서 보수를 받았다고. 딱 2배네. 칠판에서 보면 딱 2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례가 기납입금, 이미 납입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제 이걸로 계산하면 초과 보수 걸려 들어가요. 됐죠? 예,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됐죠? 정리됐어, 안 됐어? 되게 쉽죠? 끝났어요. 그럼 뭐하러 가야 돼? 몇 절? 자, 그 3번 보수 산정 방법에서 임대차가 가장 먼저 나왔네. 임대차. 자, 세 줄 몇 적었어요? 월 단위 차임에게 100을 고방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자, 몇 적었어요? 자, 이것이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이제 공식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내용이고. 됐어요? 단서가 뭐예요? 다만 법문규정에 합산한 금액 5천만 원 뭐일 때? 미만 동그라미. 법문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 차임에 70을 고방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이 지문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양가로 2번. 그래서 동그라미 뭐 권리금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권리금은 보수 산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많이 받아도 초과 보수에 안 걸려요. 그리고 자 2번에 보면 임대차 기간 동그라미. 이 기간은 보수 산정지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보수 산정하는데 전혀 관계없어요. 과거에는 이 기간을 곱했어요. 개월수. 임대차 할 때 2년 계약하면 24를 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뭘 곱해? 100. 그러니까 기간은 보수 산정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됐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환, 거래 금액이 큰 동그라미, 큰 중개 대상물로 가액. 나와 있죠? 자,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간의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동일 기획.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획. 그러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 지문.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 동그라미에서 이거 그러니까 매매 보수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들어갑니다. 두 줄 밑 적으세요. 중개 대상물 건축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일 때? 이상의 동그라미 있어요. 주택에 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이고, 미만 동그라미. 미만 때는 주택 외. 이해되셨어요? 이상이냐 미만이냐 신경 써야 되고, 같아도 주택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자, 양가로 6번. 자, 중개 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뭘 기준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른다. 밑줄 그시고. 자, 2번. 법인 경우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 시도 조례. 그러면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분사무소로 적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개한 사무소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중개했던 사무소. 정리되고 있어요? 네. 자, 아파트 분양권. 자, DPA는. 분양권은 DPA 나왔네. 첫째 줄. 기납입금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해되세요?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정리되고 있죠? 그러면 양가로 8번, 9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 8번, 9번은 다 했어요. 겸업은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실비. 이제 실비는 뭐 크게 판사할 건 없고 책을 보세요. 실비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번째 줄.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비한 비용.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우리가 보통 말한 것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뭐 교통비랄지, 물건 보러 갈 때, 숙박비랄지, 등기부, 열람 비용,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자, 2번 첫째 줄 밑줄에서 실비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 조례. 자,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주택 보수 요율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부 실비 범위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교통비 이런 거라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실비 부담자가 가장 중요해요. 자, 1번. 자, 개공 영수증 첨부 동그라미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 의뢰인에게 받는다 그랬습니까? 이전 의뢰인. 이전.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비는 이전 쪽, 매도인 쪽이 받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필요한 실비는 취득. 헷갈리면 안 돼.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이것만 주의해서 공부해 주면 돼. 근데 양가로 3번은 잘 잊어먹어. 수험생들이 진짜 신기해. 아주 잘 잊어먹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어. 공부할 건 없는데.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영수증은 보수 영수증 있잖아요. 실비 영수증도 마찬가지.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보수 실비 영수증 작성 기본 보존 의무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의무적으로 교발상이 아니에요. 안 줘도 돼요. 법상 의무가 없어요. 근데 달라면 그냥 주면 되는데 안 줘도 관계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5번이 중요합니다. 아까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돼야 받는다고 했죠? 근데 실비는 곧바로 청구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통비 들어갔잖아요. 영수증 첨부해서 곧바로 택시비 청구하면 돼요. 이건 계약 완성과 관계없어요. 중개 완성과 무관하다고. 이거 중개보수는 아까 계약이 끝나야 되잖아요. 예. 자, DP에 넘어가서 제재는 우리가 금쟁이 할 때 다 했어요. 보수 초과 받으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러면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분만 부당이도록 받는. 이건 앞에서 금쟁이 할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수 실비 파트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